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자, 역대급 승격 전쟁 강원과 수원FC가 웃었고요. 일단 웃었고 수원이 울었습니다. 역시 역대급으로 진행됐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티켓 전쟁 광주가 따냈고요. 전북은 아챔2 아로파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로파. 아챔2로 밀려났습니다. 역대급 흥행돌풍 속에 진행된 하나원큐 K리그1 2023도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드라마가 펼쳐진 38라운드 저희가 찬찬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일 파이널 B 경기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기 이번 라운드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수원과 강원의 경기 0대 0으로 끝이 났습니다. 네, 왕가의 몰락, 명가의 추락 이런 단어가 언론에 등장한 걸 보니까 수원의 2부 강등이 한국 프로축구에 던지는 파급력이 그만큼 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고등학교 친구가 세상을 떠났는데요. 네. 그러면서 다음 날 내내 뭔가 이 약간 비현실적인 이질감 그게 하루 종일 이 기시감처럼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수원이 강등된 다음 날 비슷한. 계속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게 진짜인가? 음. 맞나? 언론을 보고 있는데도 계속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팬들은 오죽했을까라는 그렇죠. 생각도 좀 들어요. 그 정도로 아마 수원 팬 입장에서 상상하기 싫은 이런 일이 일어났고요. 개인적으로도 이 일을 시작하기 전 해에 이제 수원이 마지막으로 K리그를 우승했던 기억, 그리고 나서 꾸준히 항상 스타 플레이어가 있고 항상 상위권에서 그리고 아챔에서 뛰는 모습을 꾸준히 봐왔는데 취재도 하고 그런 팀이 28년 만에 2부 리그로 떨어졌습니다. 시즌 중반에 생존 확률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마지막까지 기적과도 같은 연승을 거두면서 최종전까지 잔류 싸움을 끌고 갔는데요. 하필 최종전에서 수원과 함께 최하위 탈출을 노리는 강원을 만나면서 강원을 넘지 못해서 잔류의 꿈이 날아갔습니다. 반면 강원 선수단과 원정팬은 일단은 기쁨을 표출했지만 아직 잔류를 확정한 건 아니란 사실을 아마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강원은 10위 자격으로 K리그2 플레이오프를 뚫고 올라온 김포와 승강 피오를 펼칩니다. 염기훈 대행은 파이널 라운드 돌입해서 수원 더비 슈퍼매치 승리를 한 멤버 대부분을 그대로 가동을 했습니다. 웨릭 포포와 안병준이 어김없이 투톱으로 뛰었고요. 누적 경고로 빠진 중미 이종성 자리는 한석종이 대신했고 핵심 레프트백인 이기재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경기에서도 일단 부상은 아닌 걸로 파악이 되지만 엔트리에 빠졌고요. 부상에서 회복한 정승원, 김보경이 교체 엔트리에 포함이 됐습니다. 강원도 복부 라인업이었는데요. 이정협, 김대원이 공격을 이끌고 알리바이프, 서민우가 중원을 지켰습니다. 경기는 강원이 주도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이날 강원 윤조한 감독이 누적 경고로 빠지면서 정경호 코치가 대행을 맡았는데요. 정 대행은 수원이 홈 경기지만 수비적으로 나올 것을 예상했다면서 그에 따른 맞춤 전략을 준비했고 이게 잘 먹혀들었습니다. 전반 공 소유 시간이 강원이 20분 24초, 수원이 11분 22초, 2배 가까이 강원이 더 많이 점유했는데 그렇다고 강원이 무리하게 공격 일변도로 나서기보다는 후방에서 가볍게 간결하게 주고받는 연계 플레이로 기회를 노렸고요. 이른 시간 교체 투입한 윤일록에게 결정적인 찬스가 여러 번 오기도 했습니다. 같은 시각 수원FC 제주전에서 일단 제주가 선제골을 넣으면서 아마 수원 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수원의 경기력 자체는 우려가 됐습니다. 이전 두 경기에서 선수비 후역습 형태의 어떤 전략이 좀 먹혀든 것 때문인 것 같은데 이날도 후반에 선수 교체를 통해서 몰아칠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원 지난 세 경기에서 단 1실점을 하면서 얻은 수비 조직력에 대한 자신감을 이날 확실히 느낄 수 있었고요. 단단했어요. 골 없이도 경기는 이미 강원 쪽으로 상당히 기운 상태로 좀 골대를 맞는 장면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느껴졌습니다. 강원은 후반에 수원이 급한 상황을 노려서 갈래고 김대원을 활용한 측면 빠른 역습으로 수원의 마음을 더 조급하게 만들었고 수원FC가 동점골을 터뜨린 뒤에 그 사실을 수원 선수단이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수원이 다급한 마음에 뮬리치까지 투입하면서 기회를 노렸지만 뮬리치의 발리슛, 김주찬의 헤더가 모두 골대를 벗어났습니다. 강원 역시 몇 차례 슈팅을 날린 것을 볼 때는 0대0 무승부가 이날 경기만 볼 때는 공평한 결과가 아닐까 싶고요. 하지만 이 공평한 무승부로도 두 팀의 강등 운명은 갈리게 됐습니다.
네, KOM은 강원의 오른쪽 윙백으로 나선 황문기로 하겠습니다. 네, 주 포지션이 아니지만 능숙한 윙백 플레이를 잘 소화했고요. 양 팀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키패스 5개 그리고 4개의 크로스를 성공했고 공격 진영 패스가 100%에 달했습니다. 공중볼 경합도 4번 시도해서 4번 성공, 인터셉트는 팀 내 최대한 7개, 수비적인 역할도 좋았습니다. 네, 같은 시간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수협 제주전이 펼쳐졌고요. 1대1로 비겼습니다. 제가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네. 수협이 일단 살아남았습니다. 지지만 않으면 11위 이상을 할 수 있었던 수협은 극적인 무승부에 성공하면서 일단 11위로 다이렉트 강등을 피했는데요. 연패도 끊어냈고요. 네. 반면 제주는 마지막 경기에서 유종의 미를 꿈꿨지만 아쉬운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수협은 3백 카드를 꺼냈습니다. 잭슨, 최보경, 박병현. 이거 보면서 처음 보는 라인업이어서 좀 놀랬던 기억이 있는데. 부상자가 그만큼 많았다는 이야기고요. 좌우에 박철우, 이용이 자리했습니다. 중앙에 오랜만에 정재영이 출전을 했고요. 이승우, 로페즈는 벤치에서 출발했습니다. 제주는 유리 조나탄이 모처럼 선발로 출격을 했고요. 좌우에 건순 허이스, 중원에 전성진, 김건웅, 최영준이, 포백에는 이주영, 임채민, 김호규, 안태현이 나섰습니다. 수협이 시작부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전반 5분 만에 실점을 했죠. 또다시 수비 라인에서 어이없는 플레이가 나왔고요. 김건웅에게 골을 허용했습니다. 김건웅 선수는 뭐 친정팀이니까 세레머니를 하지 않았고요. 네. 지지 않아야 하는 수협 입장에서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선제골이었죠. 당연히 전반 내내 허둥지둥 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선수들의 몸이 무거웠고 제대로 제주를 공략하지 못했고요. 오히려 부담이 없는 제주가 안정된 빌드업과 날카로운 역습으로 기회를 만들어냈죠. 수협은 전반 막판이었죠. 박병현의 헤더 패스를 받은 이승우가 결정적인 헤더를 날렸지만 무산된 게 아쉬웠어요. 이 강원전 기시감이 나타나는 그런 헤더였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수원 강원이 0대0 상황. 이대로라면 최하위가 되는 수협은 후반 결국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최보경을 빼고 김현을 넣으면서 포백으로 전환했는데요. 결국 후반 5분 같은 시간이죠.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주장 이영재가 왼발 프리킥으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립니다. 이 골로 수협이 살아나기 시작했고요. 무거웠던 몸이 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승우가 왼쪽을 중심으로 볼만 잡으면 연신 날카로운 드리블과 패스를 뿜어내면서 기회를 만들어냈는데요. 24분이었죠. 이승우의 스루 패스를 받은 이영재가 골키퍼와 맞서는 기회에서 득점하지 못한 게 수협 입장에서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이승우의 활약도 좋았지만 저는 이날 KUM 박철우에게 줘야 될 것 같아요. 박철우 이날 수협 선수들 중에 가장 몸 상태가 좋았는데 빠른 발을 바탕으로 공수에 있어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적극적인 오버래핑을 통해서 공격의 활로를 뚫었다는 점에서 전 이날 KUM 박철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 공세가 살아나자 김도현 감독 우고 고메스를 투입해서 포백에서 다시 3백으로 전환을 했고요. 불안한 장면이 여러 차례 나왔지만 수협이 가까스로 남은 시간을 버티면서 결국 1대1 무승부 11위를 확정 지었습니다. 수협은 지난 강원전에 이어 이날도 경기력이 썩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연패를 끊고 버텨냈다는 점에서 승강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큰 전환점이 될 만한 무승부를 챙겼습니다. 네. 세 번째 경기입니다. 대전 서울전 2대2 무승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관심에서 살짝 멀어진 경기였고 뭐 잃을 것도 얻을 것도 없는 경기로 보였는데 그래도 이번 라운드 통해서 가장 많은 4골이 터지면서 재밌는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서울은 그간 기용되지 않던 선수가 멀티골을 넣었고요. 뭐 그런데 이제 막판 뒷심 부족으로 잡은 경기를 놓친 그런 경기가 됐고 대전은 속수무책으로 2골을 헌납한 것과 그리고 어디서 누가 튀어나와서 골을 터뜨릴지 모른다는 점을 볼 때 이날 경기는 양 팀의 이번 시즌 축소판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민석 감독은 경기 전 재계약 오피셜이 뛰었고 개인적으로 시즌 종료 전에 도장을 찍었다는 건 그만큼 구단이 이 감독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이 이민성 감독은 티아고를 어김없이 선발로 투입하고 양 측면에 김인균, 유강현을 배치했습니다. 신예 수비수 임유석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했고요. 조유민이 선발로 돌아왔습니다. 서울은 큰 폭의 변화를 줬습니다. 황성민, 박성훈, 황도윤, 이승준 아마 창기자 이 중에서 몇 명은 아마 초면인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승준은 알죠? 이태석 동생. 네, 이율용의 둘째 아들이고요. 그 지난 경기에서 김진규 대행이 밝혔듯이 새로운 선수를 투입을 했습니다. 뭐 다음 시즌의 연장선상 개념으로 젊은 선수들의 가능성을 테스트하려는 것으로 보였고요. 그런데 가장 빛난 건
뭐 아직 약관의 나이지만 프로 3년 차인 강성진이었습니다. 전반 6분 강성진이 박수일의 크로스를 침착하게 밀어 넣으면서 늦게나마 자신의 시즌 마수거리 골을 터뜨렸습니다. 작년까지 서울 최고의 재능으로 평가받고 기대도 컸었는데 그런데 시즌 초에 경기 출전하지 못했고 20세 월드컵에서도 맞아요. 에이스로 기대를 모았었는데 그렇죠. 아쉬운 모습. 네, 그러면서 조금 전체적으로 아쉬운 1년을 뭐 다 털어내려는 것처럼 의욕이 넘쳤고요. 후반 16분 1대1 상황에서 추가골까지 넣었습니다. 특유의 가운데로 접어서 왼발로 때리는 그런 주특기가 잘 나타났고 그런데 그 전에 대전에 일단 동점골을 넣었는데요. 티아고가 먼 거리에서 감각적인 헤더로 골망을 가르면서 기어코 17호 골을 터뜨렸습니다. 주민규와 일단 득점수가 같았기 때문에 한 골만 더 넣으면 득점왕이 될 가능성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이민성 감독은 경기 끝날 때까지 티아고를 교체시키지 않고 경기장에 남겨뒀는데요. 그런데 골은 없었고 결국 주민규에게 득점왕의 영예가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티아고가 끝까지 남아서 팀에 기여를 한 점은 후반 추가 시간 6분이었죠. 높이 뜬 공을 헤더로 신상은에게 연결했고 신상은이 극장 동점골로 만들었습니다. 티아고는 서울과의 공중볼 경합 상황에서 2번 이겨낸 걸로 1골 1도움 2골 모두 티아고의 이마로 만들어냈습니다. 강성진이 서운할 수 있지만 티아고를 KOM으로 꼽고 싶은데요. 득점왕을 놓쳤지만 공격 포인트 24개 최다 공격 포인트를 달성을 했고 K리그 1 데뷔 시즌에 그야말로 대박을 쳤습니다. 그리고 대전 골키퍼인 이창근 선수는 이날 4개의 선방을 추가하면서 올 시즌 통틀어 선방 133개 연맹이 기록 집계를 시작한 2007년 이후 단일 시즌 최다 선방을 기록을 했습니다. 파이널 A로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였고요. 대구 인천전 대구가 2대1로 웃었습니다. 그라운드를 떠난 이근호가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대구는 멋있었습니다. 네. 이근호의 은퇴식으로 치러진 마지막 경기에서 파이널 라운드 첫 승을 신고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라인업 보면 대구는 부상으로 빠진 바셀로스 자리에 이근호가 나섰고요. 이진영의 빈자리는 예상대로 황재원이 메웠습니다. 김강상, 조진우, 김진혁이 3백을 잃었고요. 최영훈이 골문을 지켰습니다. 인천은 은포쿠가 선발 라인업에 복귀를 했고요. 민경현이 오른쪽 윙백으로 나선 게 눈에 띄었습니다. 최우진은 계속해서 왼쪽 윙백으로 뛰었고요. 네. 김보섭, 천성원, 박승호 3톱에 오반석, 권한진, 김현수가 3백을 이뤘습니다. 홍철, 에드가, 홍드가 듀오가 대구의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바셀로스가 빠지면서 대구의 사실 가장 위협적인 공격 루트가 뭡니까? 빠른 역습이잖아요. 이게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대구에는 홍철의 크로스와 에드가의 뚝배기가 있었습니다. 전반 40분이었죠. 홍철이 보기 드물게 오른발로 올린 크로스를 에드가가 잘라먹는 헤더로 마무리하고요. 에드가는 이근호를 위해서 멋진 가마 세레머니 펼치죠. 후반 11분 홍철이 왼쪽에서 올려준 크로스를 에드가가 멋지게 돌려 넣으면서 경기의 쐐기를 박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KUM 역시 이근호로 해야겠죠. 저 나이에 저 정도로 뛸 수 있는 선수는 전 세계에도 많지 않다라는 최영건 감독의 말대로 이근호는 여전히 위협적이고 정열적인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이날도 한 차례 날카로운 슈팅을 포함해서 2번의 멋진 탈압박을 선보였었죠. 후반 15분 박세진과 교체될 때까지 부지런히 그라운드를 누빈 이근호는 비록 공격 포인트는 올리지 못했지만 이근호스럽게 자신의 마지막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활짝 웃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인천, 대구, 제주, 울산, 전북 등을 오가면서 20년간 그라운드를 누벼 팬들을 즐겁게 해준 이근호 선수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면서요. 제2의 인생 역시 볼만찬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이날 평소답지 않게 점유율이 좀 높았어요. 그럼에도 수비 집중력을 잃지 않으면서 특유의 단단한 모습 다시 한번 발휘했고요. 반면 인천은 이날 다소 아쉬운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젊은 자원들의 에너지 넘치는 플레이로 승리를 챙겼던 이전 이 두 경기와 달리 시즌 초 답답했던 양상의 플레이가 좀 반복되는 모습이었는데요. 후반 29분이었죠. 교체 투입됐던 에르난데스가 강력한 오른발 슛으로 득점에 성공하면서 추격의 불씨를 살렸지만 이후 아쉽게 동점골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인천이 승리했을 경우에 아챔 엘리트 진출까지도 가능했었는데 아쉬운 패배로 결국 5위에 머물면서 염원했던 2시즌 연속 아시아 무대 진출에는 실패하며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광주와 포항전 0대0으로 끝이 났습니다. 뭐 이정효 감독은 이제 뭐 다 알죠. 뭐 톡톡 튀는 발언 하기로 유명한데요. 이날은 본인이 직접 급발진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경기 전후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눈길을 끄는 게 광주가 왜 아침에 나가야 되냐 이 이유였는데 댓글 보니까 팬들도 놀랬더라고요. 너무 솔직해서 돈이 필요하다. 예산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더 좋은 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아침에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올해 광주 예산이 150억에서 160억 정도로 알려졌는데 다음 시즌 상승된 아챔 엘리트 우승 3금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승을 할 경우에는 예산 2배를 뭐 이렇게 챙길 수 있다는 거지만 뭐 그 우승을 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원정 참가비부터 뭐 승리 수당까지 벌어들이는 돈이 상당하다는 점을 그렇죠. 알고 있기 때문에 꼭 아침에 나가야 된다고 했고 결국 그 바람을 이뤘습니다. 경기는 광주가 원하는 흐름대로 흘러갔습니다. 포항이 이날 핵심 공격수인 제카 감독이 얘기했죠. 예. 아마도 제 눈을 보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모두 다 알려진 대로 이제 중국에 가게 됐고 그래서 마지막 경기에서 열심히 안 하면 팀에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자기가 좀 빠지겠다 그렇게 배려 차원에서 명제를 했는데 대신 출전한 이호재가 전반 8분 만에 다이렉트 퇴장을 당했습니다. 발을 높게 들어서 이순민의 얼굴을 가격했다는 그런 판정이었는데요. 뭐 반박할 여지는 많아 보이지 않는 그런 장면이었고 그래서 포항이 할 수 있는 건 수비 일변도로 나서고 역습으로 허를 찌르는 것 정도였습니다. 광주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에 놓였지만 아마도 이정현 감독은 그때부터 속으로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뭐 11대 11이면 포항도 언젠간 한번 올라와서 같이 맞불을 놓는 그런 팀이잖아요. 그러면서 좀 대등한 경기가 펼칠 것이 좀 예상이 됐지만 10명이라면 내려설 것이고 그런데 최근에 내려서는 팀 상대로 힘을 쓰지 못했었거든요. 이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17개의 슛, 11개 유효슛으로도 골을 넣지 못했는데요. 뭐 기회는 있었습니다. 전반 30분 때 보면 허율의 연속적인 헤더 슈팅을 모두 황인재가 선방을 했고요. 후반에 박한빈, 정호연의 슛이 골대에 맞고 나오는 불운까지 겪었습니다. 이정효 감독은 질식사하는 줄 알았다. 그 정도로 답답함을 느꼈다고 이렇게 토로했는데 좋은 팀이 작정하고 내려서면 진짜 뚫기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광주의 한계가 드러나는 어떤 경기였다고도 보는데 사실 뭐 이정현 감독은 속이 탔겠지만 광주 팬 입장에서는 아마 휴대폰으로 다 다른 경기도 보면서 광주 경기 봤을 때니까 다소 여유는 있었습니다. 광주가 무승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울산이 선제골을 넣어주고 대구가 선제골을 넣어주고 분위기상 광주가 포항에 질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무승부만 거둬도 조 4위를 확보하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갔는데 3위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전북전이 경기 연기 이슈로 10여 분이 지나서 끝났잖아요. 그래서 울산이 최종적으로 승리했다는 소식을 광주 팬들이 알게 됐고 큰 환호가 터졌습니다. 광주는 결국 구단 역대 최고 성적인 3위를 차지하면서 아챔 엘리트로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고요. 광주가 대구 그리고 인천의 발자취를 확실히 따르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고 광주는 일단 목표를 이뤘지만 너멸산이 많습니다. 많아요. 네, 빅클럽 그리고 해외에 관심을 받는 주요 선수들 일단 지켜야 되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스쿼드도 강화해야 되죠. 그리고 최근 수년간 문제였던 훈련장 문제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극복하고 해결하는 과정 자체가 광주가 더 좋은 팀으로 발전하는 길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면 진짜 좋은 클럽으로 넘어갈 수 있죠. 네, 근데 이정효 감독은 그걸 충분히 감내할 만한 어떤 그런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KOM은 그럼에도 황인재로 해야 되겠습니다. 무려 9개의 선방을 기록했는데요. 12번째 무실점 경기를 했고 이날 맞상대한 김경민과 무실점 경기 공동 2위 1위는 조현우 13개고요. 황인재가 올 시즌 얼마나 좋은 시즌을 보냈는지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포항 선전의 숨은 공신 중에 하나죠. 예. 너무 잘했습니다. 네. 네. 마지막 경기는 울산 전북전이고요. 1대0으로 울산이 승리했습니다. 울산이 성대한 대관식을 치렀습니다. 지난해 제주에 패하면서 머스칸 파티를 했던 울산은 최고 라이벌이죠. 전북을 잡으면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마무리에 성공을 했습니다. 반면 전북은 3위에 실패하면서 아체 엘리트 진출마저 실패했거든요. 결국 최악의 시즌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라인업을 보면 울산은 주중 빠툼전과 비교해서 4자리를 바꿨습니다. 네. 득점왕을 이미 확정지은 주민규가 최전방에 강윤구가 22세 이하 카드로 섰고요. 수비진의 국대 정승현과 김태환이 가세를 했습니다. 전북은 주중 키치전과 비교해서 3자리를 교체했는데요. 최전방에 박재영 대신에 이준호가 중원에 아마노가 섰고요. 왼쪽 풀백에 누적 경고로 빠진 김진수 대신에 정우재가 들어왔습니다. 내용과 결과 모두 울산이 잡았습니다. 울산은 중원에서 김성준, 이청용이 좋은 플레이를 펼쳐주고
좌우에 서령우와 김태환 그리고 엄원상이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볼을 잡아줬고요. 그러면서 시즌 초 좋았던 모습이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이 정승현이 주축이 된 중앙이 벽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면서 전북의 공격을 완벽히 틀어막았는데요. 정승현 이날 KUM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 이날 팀 내 최다인 9번의 공중볼 경합 성공, 11번의 클리어링, 11번의 인터셉트 등 완벽한 모습을 보였고요. 빌드업에서도 좋은 플레이를 보였습니다. 사실 시즌 중후반 들어서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날은 시즌 초 좋았었을 때 모습이었습니다. 국대 주전, 왜 국대 주전인지의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줬습니다. 김민재 옆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게 아닐까 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울산은 전반 31분 김성준의 패스를 받은 서령우가 아크 정면에서 때린 슈팅이 결승골로 이어졌습니다. 서령우 선수 이 시상식 세레머니로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했고요. 난 솔직히 공 놔둘 때 뭐 하나 싶었어요. 그래서 아니 그 애를 낳을 나이는 아니잖아요 아직. 근데 공을 들길래 그런데 센스가 있었습니다. 예. 전반 41분에는 좀 철렁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가슴 철렁한. 홍정호가 프리킥 상황에서 조현우와 충돌해서 앰뷸런스에 실려갔는데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경기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저는 TV로 보는데 카메라 가까이 안 잡는 거예요. 나 그래서 너무 불안했잖아요. 예전에 에릭센 생각도 나고 근데 다행히 그런 상태는 아니었더라고요. 네, 네. 경기장에 돌아와서 인터뷰까지 할 정도로 어쨌든 회복이 좀 된 모습이고요. 울산 이후 엄원상을 중심으로 한 빠른 역습이 아주 불을 뿜었습니다. 엄원상은 정우재가 이날 조금 아쉬웠던 점도 있지만 정말이지 놀라운 정도의 스피드로 과시했는데 후반 21분 이 장면이 백미였던 것 같아요. 역습 상황에서 엄원상이 내주고 질풍같이 가운데를 파고들어요. 그러면서 김성준의 패스를 받아서 골키퍼와 맞서는 좀 한참 뒤에서 달렸는데 앞서고 골키퍼 맞서는 찬스를 잡았지만 이게 골대를 맞고 나는 게 정말 아쉬웠어요. 이날 경기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았지만 울산 가장 함성이 크게 나왔던 장면이 이게 아니었나 싶어요. 반드시 승리의 아체멜리티에 갈 수 있었던 전북이었지만 울산 수비에 막혀서 이렇다 할 찬스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전북 확실한 스트라이커 부재 그리고 아쉬운 공격 전술 속에 시즌 내내 반복됐던 답답한 공격이 이날도 이어졌고요. 후반 43분이었죠. 안현범의 크로스를 받은 하파실바의 헤더마저 빗나가면서 결국 0패를 당하고 맙니다. 무관의 전북은 마지막 자존심마저 챙기지 못하면서 씁쓸하게 돌아서야 했고요. 울산은 행복한 파티 속에 다시 한번 울산의 2연패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8라운드 프리뷰 해봤습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리뷰. 네. 네, 리뷰군요. 아, 제가 아직 남고 싶었나 보다. 더 하고 싶어서. 네, 진짜 마지막입니다. 네. 한 시즌 내내 저희 고생했던 선수단 그리고 구단 프런트, 심판, 연맹 직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올해 대박 시즌을 만들어준 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 곡절 끝에 또 한 번 한 시즌 완주한 저희에게도 박수를 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희는 또 방송을 끝까지 봐주신 저희 팬분들께 큰 박수와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저희 똑같은 얼굴 그리고 똑같은 방송 컨셉. 이게 4년째인가요 저희? 4년째죠. 예, 그런 것을 지금 4년 내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덕에 저희도 만주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덕분이고요.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정말 가능하다면 살아있다면 네, 다음 시즌 프리뷰 리뷰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열심히 하는, 더 노력하는 볼만찬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